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제가 미리 듣기로는 고3 현재 고3 학부모 분들보다는 예비 고1, 2, 3 학부모분들이 주로 이제 오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수능 성적표 발표하는 날입니다. 예, 수능 성적표 발표하는 뜻깊은 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제가 만든 PPT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여기 수원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이제 자료집을 만들어 주셨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 대교협에서 발표한 내용은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2024학년도 전형 계획안만 현재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1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전형 계획안은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걸 언제 발표하냐? 내년 4월쯤 발표합니다. 그럼 전형 계획안이랑 모집 요강이랑 뭐가 다르냐? 전형 계획안은 말 그대로 약간 가안을 세워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뽑을 거야라는 정도. 그리고 그 전형 계획안을 보면 디테일하게 뭐 면접일이라든지 논술고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수시 모집 요강에 이제 구체적으로 대학들이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은 내년 5월쯤 나옵니다. 내년 5월쯤 나오고 현재로서는 지금 2024학년도 전형 계획안만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자료집은 일단 2024학년도 전형 계획안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입시의 추세를 보면 고2 학생들 때가 지금 1년 선배인 고3 때와는 또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현재 고1은 고2 선배들 때의 입시 내용을 거의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 고1 학생을 자제분으로 두신 학부모분들께서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고2 그대로 비슷하게 흘러가는구나. 모집 인원 변화 정도가 좀 있고 전반적인 큰 흐름은 이제 비슷하게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자 강연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개인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자기 애는 여러분 어머님들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애 하는 꼬라지 보면은 얘는 무슨 전형, 얘는 무슨 전형, 얘는 무슨 전형 그런 거를 좀 맥을 좀 잡으시는 오늘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 애는 무슨 전형을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구나라는 맥을 잡으시는 차원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핵심 이슈부터 좀 짚어보면 자, 첫 번째 학생 수 현재 고2 학생들 때 요죠. 고2 학생들 때 41만 9천 명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사실 현재 고2 학생들 때는 대학 가기 제일 좋은 애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고1은 43만 4천 명. 그래서 점진적으로 쭉 올라가서 47만 6천 명까지 가고 그 이후부터 보면 50만 명이 안 넘어요. 향후 5년 이후로 이제부터는 계속 40만 명대가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2 학생들은 41만 9천 명으로 역대급으로 수험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사실 대학 가기 제일 좋은 해에 태어났다라는 점을 일단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연도별로 수능 응시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2 학생들 때는 이제 고3 학생 수가 한 28만, 29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대입 경쟁은 고2 학생들 때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수월해질 것이다. 그래서 4년제 대학 정원이라든지 주요 9개 대학, 서울 소재 최상위 9개 대학의 그 모집 인원을 비교해 봐도 경쟁률은 이제 갈수록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라는 측면 그런 것도 동향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뽑는 대학은 어떠냐? 뽑는 대학의 입장은 그랬을 때 전국에 있는 전체 대학을 보면은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모집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를 떨어지면 얘들은 갈 전형이 없죠. 바로 재수입니다. 그런데 먼저 정시보다도 수시를 먼저 뽑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경쟁 대학이라든지 기존의 대학의 수가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일단은 수시에 왕창 미리 뽑아두자 라는 작전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는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 서울대부터 이제 숙명여대 정도까지는 수시보다도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중이 더 높다라는 점. 그래서 전체 대학과 주요 대학은 수시 정시 선발 비중이 다르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전형별로는 전국 대학과 그 다음에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봤을 때 수시 주요 전형인 교과 종합 논술 그리고 이제 뭐 실기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봤을 때 이 교과 전형을 놓고 보면 현저히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소재 주요 9개 대학보다는 이 전체 대학의 그 교과 전형 선발 규모가 훨씬 크죠. 훨씬 크고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전체 전국 대학의 규모보다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규모가 훨씬 커요. 왜냐면 지방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보다 입학처 규모도 적고요. 약간 조금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는 좀 제대로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서울 소재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이 전체 대학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다라는 거고요. 뭐 논술 전형은 뭐 간단하게 아무래도 서울 소재 대학이 좀 더 많이 뽑죠.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전국에 있는 대학보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공부하는 또는 모의고사 성적 이런 것들 또는 내신과 비교해 보신 다음에 우리 애는 무조건 수시에 올인해도 되겠다. 우리 애는 공부시켜서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지금부터 세워야겠다. 뭐 이런 식의 나름의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택 과목이 중요해졌습니다. 여기 이제 예비 고 1, 2 자제분을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이게 약간 생소하실 수 있어요. 현재 작년에 이제 공통령 그러니까 통합 수능이 실시되면서 이 국어라든지 수학을 선택 영역이 이제 정해졌는데요. 국어는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입니다. 수학은 이제 확률과 통계. 보통 인문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확률과 통계고요. 국어 같은 경우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국어는 그럼 문과 애들은 주로 뭐 선택하나요? 이과 애들은 주로 뭐 선택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보통 보면은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는 화법과 작문을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해요. 이과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많이 선택하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과 학생들은 당연히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 통합 수능이 실시되면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최고점 표점이 국어가 2점가량 차이 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3점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최상위권 대학들은 보통 정시에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거든요. 그러면 표준 점수를 최고점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하면 나름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거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라든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 같은 경우. 그래서 올해 보시면은 이제 이게 2021년 그리고 이게 올해 6평인데요. 자,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고3들만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의 이제 국어 선택 과목 비율을 보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이 70,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가 30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방 주사를 한 방 맞았죠. 저렇게 표점, 최고점 표점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올해 고3들은 이런 식으로 언어와 매체 선택 비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어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그럼 올해는 어떠냐? 실제 올해 수능은 요게 지금 제가 요거를 만들기 전에는 수능 성적이 발표돼 있지 않아서 자료집에는 못 넣었는데 오늘 보니까 요게 약 65% 정도 돼요. 비율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올해 수능에서 65% 정도 되고 언어와 매체를 올해 수능에서 선택한 비율이 35%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 선택한 비율이 30%였는데 올해는 35%로 더 늘어났죠. 그래서 예비 고3 학생을 두신 이제 학부모분들께서는 우리 애가 국어를 어느 정도 지금 공부를 했는지도 한번 따져보시고 얘는 뭘 선택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습 효과가 이제 있죠.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확률과 통계가 보통 미적분 기하를 합친 것보다 선택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올해 지금 9평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올해 제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올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확률과 통계가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반대로 미적분 기하를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선택한 비율이 5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능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48%가량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비율이 약 52%가량 돼요. 그러니까 작년도의 입시 결과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학생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늘어났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수능이 실시되면서 작년에 이제 이과생이 문과 침공 이런 얘기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랬을 때 자, 문과 쪽으로 넘어오는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쪽으로 넘어와야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 수학 반영 비율이 40% 이상인 이런 대학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많이 넘어왔고요. 물론 이들 대학 이외의 상위권 대학도 당연히 많이 넘어왔죠. 연고대도 많이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교차 지원이 좀 소극적입니다. 이거는 예비 고1, 2 학부모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뭐냐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탐구 과목이 많잖아요. 인문계 같은 경우 학생들이 보통 보는 사회 탐구는 뭐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탐구 과목별로 응시자 수 차이가 있어요. 응시자 수 차이. 그러면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죠. 뭐 100분위를 생각보다 덜 받게 된다든지 낮은 100분위를 받게 된다든지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걸 보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받은 100분위를 가지고 우리 대학은 요 정도의 표준 점수로 반영할게 그거예요.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100분위를 가지고 우리 대학에서는 100분위 97이면 뭐 73.01 뭐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보정을 합니다. 근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탐 100분위가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보통 과탐을 응시하잖아요. 물리라든지 화학, 생명과학을 응시하는데 이 친구들이 문과 쪽으로 넘어가면 유리해야 되는데 성균관대는 이 변환 표준 점수를 보면 같은 100분인데 사탐이 과탐보다 다 높아요. 그러니까 과탐을 응시한 애가 인문계 쪽으로 국어 공문이라든지 상경 계열로 넘어갔을 때 불리한 거죠. 사탐 표점을 다 높여놔서 이게 그 말이고요. 그리고 성균관대는 이제 뭐 전과가 안 된다라는 측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국대 이하의 이제 이런 대학들은 굳이 안 넘어가요, 애들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이과 애들이 문과로 잘 안 넘어가요. 작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나 그냥 안 넘어가나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애들은.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보통 이렇게 교차 지원이 활발하고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도 국어가 쉽게 나오고 수학이 작년보다는 조금 쉬웠죠. 근데 여전히 최고점 표준 점수가 145점으로 높아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은 작년에 못지않게 좀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예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슈. 자,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의치한약수 이런 계열을 보면은 이제 내년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4학년도에는 수시에 의대가 쉬운 3명가량 늘어납니다. 근데 일단 학생 수는 주는데 모집 인원은 늘어난다는 측면은 일단 땡큐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내신 준비를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약대도 29명 정도 늘어나고 한의대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한의대가 많이 늘어나고 수의대도 8명가량 늘어난다라는 점. 그리고 특징이 지방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이제 주기 위해서 지역 인재 전형을 이렇게 대학들이 많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내년 되면 이제 더 늘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대다. 그러면 뭐 부산, 울산, 경남 소재의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서울 수도권 애들은 못 쓰는. 그래서 나름 그 지방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친구들한테 약간의 이제 특혜를 주는 거죠. 이런 지역 인재 전형이 내년 되면 더 모집 규모가 늘어난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자, 여러분들의 자제분은 이 여러 전형 중에서 어떤 전형이 제일 중요한지를 이제 슬슬 판단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자, 선발 시기에 따라서 보통 이렇습니다. 수시 모집은 보통 9월 달에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요. 최대 6장까지 쓸 수 있습니다. 최대 6장. 그리고 주요 수시 모집에서 이제 실시하는 전형들이 교과하고 비교과 그리고 논술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이제 보통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 1월 2일까지 정시 모집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다군 각각 군별로 한 장씩, 가군 한 장, 나군 한 장, 다군 한 장 이렇게 해서 최대 3번 쓸 수 있고요. 정시는 보통 이제 수능을 가지고 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큰 흐름이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은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매년 제가 센터에서 상담하다 보면 저희 데스크로 다급하게 전화가 와요. 어머님들이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크 직원이 저한테 이제 넘겨주죠. 질문 내용이 뭔가요? 왜 전화하셨대요, 어머님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결을 해서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저기요 선생님, 저기 수시를 얘가 붙었는데 어떻게 하면 떨어질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수시에 추가 합격으로 붙은 이 대학, 이 학과보다 정시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대학 학과가 더 수준이 높아져 버리니까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떨어질 수 있냐요. 등록금을 안 내면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등록 여부와 상관없어요. 일단은 최초합이든 추합이든 대학에서 합격하셨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정시 지원은 아예 불가. 그래서 애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수시는 높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도 본전 생각 안 나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짝 높여서 써요. 그래서 그런 흐름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준비 시기에 따라서 전형에 따라 준비 시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학생부 교과라든지 학생부 종합, 이렇게 학생부라는 말이 들어가는 전형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스타트 끊으셔야 돼요. 열심히 내신 준비하시고 본인이 대학에서 전공해보고 싶은, 공부해보고 싶은 영역에 대한 비교과 활동을 알차게 채워가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학교 내신 따기 너무 더럽게 어려워, 너무 경쟁이 치열해, 그런 경우는 차라리 미리미리 모의고사를 하나씩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섭렵하면서 수능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먼저 수시의 교과 전형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 선발 규모가 가장 큰 전형입니다. 왜 선발 규모가 가장 크냐면, 지방에 있는 대학까지 다 포함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학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대학들도 많아요. 이런 대학은 그냥 내신 갖고 뽑는 거예요. 애 서류 평가할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돌리는 거예요. 내신 갖고 그냥. 그래서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소재 대학 같은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교과 전형을 늘렸죠. 그래서 추천형으로 이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직은 예비 고1, 2잖아요. 꿈과 희망을, 그래서 연고대를 제가 넣어놨어요. 왜? 서울대는 교과가 없어요. 그래서 연고대를 넣어놨는데, 자, 연세대 교과 전형 명칭이 추천형입니다. 추천형.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추천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3만 쓸 수 있습니다. 재수생은 추천 못 받아요. 그리고 학교별로 10명씩, 맥시멈으로 최대 10명입니다. 그리고 선발 방식을 보면 1단계 5배수를 뽑는데 교과 내신만 가지고 일단 뽑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은 미적용이에요. 그러면 자, 느낌 오셔야 돼요. 내신만 열나 좋은 애들만 다 쓰겠구나. 이런 느낌이 팍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애들이 지방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확실히 이 서울하고 뭐 이렇게 뭐 수원, 분당 이런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수능 모의고사 공부는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내신 중심으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내신은 피 튀기게 경쟁하는 학교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은 수능 최저 기준 미적용되는 대학 전형만 다 쓰는 거죠. 요즘 애들은 아드님 따님하고 상담 말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기가 빨라요. 바로 못 한대요, 자기는. 부모님들은 자꾸 해봐. 하면 돼. 자꾸 이렇게 독려하시는데 애들은 칼같이 잘라내죠. 안 돼. 나 안 돼. 나 해봤는데 안 돼. 나 그리고 수능 최저 미적용인 전형으로 쓸 거야. 이런 애들 많아요. 상담해 보면. 그래서 이런 데는 아하, 합격자 내신 등급이 높겠구나. 반대로 고려대는 마찬가지로 고3만 쓸 수 있고요. 고3 재적 인원의 4%까지 추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연세대와 다르게 일괄합산이죠. 1단계 5배수 뽑고 이런 단계별이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해요. 그러면 수능 공부를 한 애들은 연대보다는 고려대가 아무래도 좀 안전장치가 걸려있죠. 수능 최저라는. 그래서 고려대를 쓰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을 가지고 교과 전형을 어떤 식으로 뽑는지를 제가 좀 나눠봤는데 순수하게 교과 내신만 가지고 뽑는 대학들은 이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짝 출결을 반영하는 게 서강대, 중앙대고요. 그 다음에 이 출봉은 뭐냐면 출결봉사예요. 제가 칸이 적어서 그냥 출봉이라고 줄여놨는데 이게 출결봉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과를 정성평가한다는 거예요. 교과를. 그리고 고려대는 교과 내신에다가 이제 서류라고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교과를 정성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 제가 적어놨죠. 내신 성적과 세특을 통해서 얘가 얼마만큼 학업 성취도를 보여왔느냐, 얘가 지원한 이 과에 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해왔느냐. 예를 들면 국어 국문을 지원하는 애인데 국어가 4등급이에요. 안 뽑겠죠, 그죠? 원점수도 안 높아요. 전자전기를 쓰는데 물리도 안 들었어요. 뽑고 싶지 않겠죠. 그런 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신 성적과 세특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 수업 시간에 얘의 태도가 어떠냐, 그냥 가만히 칠판만 이렇게 종이인형처럼 바라보고 있냐,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냐, 이런 거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 마지막으로. 이거를 교과 전형에서도 이런 대학들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는 수능 최저 미적용인 대학.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래도 내신의 비중이 훨씬 크겠죠. 근데 이제 한양대 같은 대학은 쿨합니다.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교과 내신 무조건. 수능 최저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한양대 입결은 비슷한 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입결이 높겠죠, 당연히. 필터가 없으니까. 이건 오로지 내신만 갖고 뽑는 거예요. 그리고 건대, 동대도 요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 이대는 이제 면접 보고. 이런 식으로 대학은 자기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똑같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선발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교과 추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11,000명 정도 이제 뽑고요. 이 인원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놨죠. 그래서 서강대 20명, 중대 20명, 그리고 재적 인원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뽑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없는 추천 다 쓸 수 있다. 일단 무조건 지원해라 라는 대학들이 요 대학들입니다. 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아하, 추천 서울 소재 대학이라서 전부 추천으로만 뽑는 건 아니구나, 인원 제한이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교과 전형이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학들은 내신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나요? 라고 했을 때 인문계 국수영사, 자연계 국수영과 요 대학들은 이렇게 반영하고요. 그리고 국수영사과에다가 한국사까지 반영하는 대학들이 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제분들 생기부 한번 중간에 꼭 한번 떼어보셔서 얘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이 대학이 실제 얘한테 유리한지. 예를 들면 문과 학생들 중에 1학년 때 보통 보면 통합과학 들어요. 뭐 과학탐구 실험도 듣긴 하는데 그건 이제 등급이 기재가 안 돼요, 생기부에.
근데 이제 통합과학은 다 듣거든요. 근데 얘가 국수 영사는 좋아요, 내신이. 근데 과학이 막 5등급, 6등급 막 이렇게 나오면 요렇게 반영하는 대학들로 적용하면 이제 환산 점수가 깎이는 거죠.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학만 보고 하시면 안 되고 실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따져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무조건 정교과 쿨하게. 요 대학들은 자 정교과 반영합니다. 인문계, 자연계 상관없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등급, 수강자 수 이런 게 기재된 과목은 다 반영하는 거예요. 여기 제2외국어, 뭐 기술과정, 정보 이런 거 다 반영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보면 전교과를 다 반영하는 대학은 그래도 스카이 대학이 2개나 들어가 있어. 역시 여기는 골고루 다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여기를 지금 타겟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생기부 떼어보신 다음에 전교과가 어느 정도냐. 제2외국어, 기술과정 이런 과목이 형편없이 뭐 등급이나 이런 게 떨어지진 않냐 이런 거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3학년 1학기 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생기부에 기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A, B, C 중에 하나로 기재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이 과학 2 과목 이런 것들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학마다 이런 식으로 그걸 다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그 중에서 3개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잘 본 거. 그리고 그거를 정성평가 입학사정관이 이제 면밀히 따져보는 그런 대학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자, 제가 여기 써놨죠. 수능 최저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는 내신이 암만 좋아도 불합격. 그래서 내신 성적은 수능 최저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현재 우리 애의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충족할 수 있는지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제가 희망대학을 진짜 갈 수 있을 정도의 등급을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입결을 보면 자 수능 최저 기준 미적용인 한양대 정성평가 하는 것도 없고요. 쿨하게 교과 100이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내신이 1점대 초반이에요. 여기는 내신 좋은 애들만 다 쓰는 거고요. 지금 하위 학과 같은 경우도 1.7 밑으로 웬만하면 잘 안 떨어져요. 빵꾸난 거 아니면. 그런데 고려대 수능 최저 기준 적용하거든요. 3개 영역. 그랬더니 못 맞추는 애들이 있을 수 있죠. 또 고대보다 연대 좋아하는 애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쭉쭉 빠지는 거. 그래서 2등급 초반대까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수능 모의고사 준비도 시키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자연계도 보면 한양대 생명공이 70% 컷이 1.07이에요. 숨막히죠, 그죠? 이렇게 상위 3개 학과를 보면은 1점대 완전 초반입니다. 극초반. 그런데 하위 학과를 봐도 인문계랑 비슷해요. 이거는 이제 화학공은 빵꾸난 거고. 그리고 고려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하위 학과들을 보면 그만큼 수능 최저 기준을 미충족해서 합격 컷이 쭉쭉 밑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교과 전형이 추합이 제일 많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합이 도니까 지원한 애들의 내신이 만약에 덜 촘촘할 경우 추합이 돌면서 어차피 상위권 애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지. 서울대, 연대나 다른 대학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쭉쭉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일단.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전형이죠. 상위권 대학에서 선발 비중이 높다라는 특징. 그리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 비교과 보통 제가 센터에서 상담하다 보면 종합 전형은 비교과를 잘 버무리고 포장하면 대학에서 나를 좋게 생각해서 뽑아주는 전형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부라는 말이 들어가는 전형은 1차적으로 내신이 중요하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학생부라는 말이 들어가는 전형은 교과든 종합이든 그래서 내신과 비교과가 모두 중요하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적어도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경우는 암만 비교과를 버무려 봐야 내신이 커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지원자 풀이 우수해요. 내신도 좋고 비교과도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신은 안 좋은데 우리 애가 어떻게 비교과를 남은 기간 동안 뭘 해가지고 뭐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늪에 잘못하면 빠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꿈과 희망을 자 서울대. 자, 서울대는 종합전형이 지역균형하고 일반전형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균형 전형은 이제 추천받는 거예요. 고교별로 2명. 그래서 1단계 3배수 뽑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자, 일반 같은 경우도 요거는 졸업생들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균형 전형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미적용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놓고 보면 일단은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하는 애들이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애들보다 내신 성적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은 지역균형으로 쓰면 일반고 전교 1등짜리한테 다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 애들은 지역균형으로 거의 안 써요. 그리고 걔들은 일반 전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내신 경쟁이 훨씬 치열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1등급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균으로 안 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균은 보통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 그래서 그 학교에 전교 1, 2, 3등 한다. 전교 1, 2등 뭐 한다. 전교 1등은 뭐 의대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제 2, 3등 한다. 그러면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지원한다라는 점이고요. 자, 종합전형 준비할 게 많아. 준비할 내용이.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 된다. 특히 지금 고2, 고1 학생들은 특히 그리고 이제 예비 고1 학생들도 1학년 때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종합전형도 보통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그 대학이 있고 미적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모의고사 성적도 꽤 괜찮아요라고 하면 이왕이면 안전장치가 걸려 있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종합전형에서는 그럼 뭘 평가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공 분야에 기울인 노력 과정을 내신 성적이라든지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정성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얘가 1학년 때부터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해왔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 스토리를 알고 싶은 거야. 이게 종합전형이에요.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특별한 게 없어. 발전해가는 느낌은 별로 나지 않아. 그러면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생기부 평가 항목이 현재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또 줄어요. 1년 선배 때랑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율동아리 이거 대학에 제공 안 돼요. 봉사활동 개인 봉사 반영 안 되고요. 진로 희망 분야 이거 뭐 반영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상 이력 반영 안 돼요. 독서활동 반영 안 돼요. 그럼 뭐 가지고 뽑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죠? 예비 고1은 1학년 때부터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1학년도 이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적용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고2 학생들은 내 1년 선배들 때랑 또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을 확실하게 정해서 그걸 가지고 커버를 치셔야 되고 1차적으로는 저렇게 대학이 이 학생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서 활동을 진행해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그게 안 되면 내신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라도 내 발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신 성적은 기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왜? 최상위권 대학을 포함한 상위권 대학은 기본적으로 얘를 우리 대학에서 뽑았을 때 공부 열심히 잘할 것 같은 애를 좋아하지 남들이 안 한 비교과를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막 화려한 것만 그렇게 진행한 해온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걸 믿을 수가 없어. 내신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렇게 화려하게 열심히 한 결과물이 고작 요거냐? 이거예요. 대학의 생각은. 그래서 내신 성적은 기본입니다. 이게 갖춰져야 내가 그동안 진행했던 비교과 활동이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학업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자. 그래서 교과 성적은 당연히 잘 받아야 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 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상담할 때 이런 애 있었어요. 전자전기를 지원하겠대. 부모님이랑 세 분이 오셨는데 근데 애가 물리를 안 들었어요. 물리가 필수인 학과거든요. 왜 안 들었니? 물어봤더니 물리 2는 당연히 안 들었겠죠. 물리 1도 안 들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급을 잘 못 받을 것 같아서 물리는 이수를 안 했습니다. 대신 저는 지구과학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자전기하고 지구과학이랑 크게 관련이 있나요? 없죠. 이거 관련된 그 교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희망 전공과 관련된 교과 관리가 필요하다. 교과 관리. 이게 무조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달라진 현재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4학년도에는 세특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일단 세특은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잖아요. 학교 생기부는. 선생님한테 자꾸 쓸거리를 만들어줘야 돼. 내 세특에 나에게만 해당되는 좋은 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쓸거리를 만들어야 돼. 맨 끝에서 막 퍼즐로 잡만 잡고 막 그러면 안 되고요. 세특이 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탐구. 질문하는 애들은 있어요. 근데 이게 애들이 탐구가 잘 안 돼. 생기부 세특 읽어보면. 그래서 탐구가 되게 중요해졌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요거 성균관대 걸 넣어놨어요. 모집 요강을 보면 성균관대는 동점자가 이게 종합전형에 눈대중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나름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점수가 돼 있어요. 동점자가 발생했어. 그러면 성균관대는 학업이 수월할 것 같은 애, 공부 열심히 잘할 것 같은 애를 먼저 뽑는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평가하겠어요? 내신. 두 번째, 학업 충실성. 공부 열심히 잘할 것 같은 애. 전공 적합성은 세 번째예요. 이건 세 번째예요. 전공 적합성 1위일 것 같지만 성균관대 같은 대학도 학업 수월성하고 학업 충실성이 1, 2위예요. 그러면 성균관대뿐만 아니라 이 윗대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신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꾸준히 성적을 올려보자. 아직 기회는 있어요. 1학년, 2학년 예비 고1 학생들은 더 많죠. 그래서 기회가 있어요. 꾸준히 성적을 올려보자. 그래서 내신 성적 향상은 발전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예요. 좋은 자료. 달라진 입시 환경 하에서는 특히 2학년 학생들은 아직 3학년 1학기 뭐 몇 과목 안 되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봤을 때 센터에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크게 이게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A, B, C 타입이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제분은 현재까지의 성적 추이가 어느 타입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1등급을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꾸준히 유지하는 애들이 있어요. 괴물이죠, 괴물.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저한테 오는 애들은 이제 의대 준비한 애들, 서울대나 이런 애들은 뭐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요런 애들도 있어요. 요런 애들 다 이뻐 죽겠어요. 1학년 때는 뭐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살짝 방황했어. 학교 스케줄이 좀 빡빡해서. 근데 감을 잡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딱 보고 우리 학교는 이런 식이구나. 감 잡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대학은 이런 애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 대학은. 이런 애들은 비교과는 그 다음부터 얼마든지 포장을 잘할 수 있어요.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결과값이니까. 이런 애들은 종합전형으로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주식처럼 이렇게 널뛰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얘는 공부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이거? 이런 애들이 태반이다. 이런 애는 살짝 애매합니다. 사실. 이런 애들은 약간 운에 맡겨야 돼. 운이 따라줘야 돼. 뭐 내가 지원한 이 대학의 이 전형의 이 과에 나보다 더 허접한 애들이 잔뜩 써야 내가 더 그나마 빛을 발하는 거.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애매하다. 얘는 좀 바람 좀 쐬고 와야 돼. 얘는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얘는 지금 머릿속이 이렇게 복잡한 애예요. 얘는 조금 공부를 잠시 스탑시키고 대화라든지 어디 좀 바닷가라도 갔다 와라, 좀 바람 좀 쐬고 와라 이렇게 좀 해야 되네요. 아니면 종교를 가지시거나. 그런 애, 이런 애는 종합전형 위험합니다. 종합전형 위험합니다. 사실 이런 애들은 비교과 암만 해봐야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절대 안 뽑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따져보시고, 그래서 내신 성적 관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생기부를 통해서 내신 성적을 통해서 내신 성적 추이를 통해서 나의 강점과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특히 현재 2학년 학생들은 대학에 제공되는 생기부 평가 항목이 또 3학년 선배들 때보다 확 줄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해서
색깔만 맞추는 활동을 했다가는 크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발전하는 모습과 강점, 저 뭐 잘해요, 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세특란에 무슨 내용이 기재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활동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소서라든지 이제 뭐 추천서, 자소서는 내년 되면 또 전면 폐지예요. 자소서는 올해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자소서는 사실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보통 한 달 걸려요. 평균적으로 제가 보면. 근데 이게 애들 괴롭히려고 하는 서류가 아니라 대학에서 자소서의 질문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생기부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알고 싶은데 생기부에 그게 디테일하게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학교선생님이 써주는 거니까 생기부는. 근데 자소서는 학교선생님이 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네가 직접 어필해봐, 그거예요. 우리가 그거 참고할게, 그건데 현재 2학년 학생들 때부터는 그거마저 없어져요. 근데 생기부도 저렇게 평가 항목이 확 줄어요. 그러면 좀 더 종합전형이 깜깜이 전형으로 바뀔 확률이 있죠. 대학은 우리 애를 어떻게 주도면밀하게 얘 생각과 얘 발전한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근데 1차적으로 그래서 내신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세특, 그 와중에 대학에서 그래서 세특에 대한 비중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특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 1차적으로. 그래서 교과 성적을 잘 받아야 선생님도 써줄 맛이 나지. 뭐라도 써줄 맛이 나지. 그리고 희망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적 중요하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퍼질러 자지 말고 수업 시간을 나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고, 장점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 얘는 뭘 하나 받아들이면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구나. 끊임없이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생님이라든지 독서활동이라든지 또는 친구들과 토론을 한다든지 동아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얘는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강점, 이런 걸 보여줘야 돼. 근데 그런 거 지불도 없고 한없이 착하기만 해. 막 애들 다 퍼줘.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승부수를 띄울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종합전형에서도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장 확실하게 충족할 수 있는 영역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종합전형의 입결인데 지금 제가 한양대하고 경희대 거를 갖고 왔어요. 근데 보시면 교과랑 제가 종합을 각각 비교해 놨거든요.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교과가 종합보다 입결이 높습니다. 당연히 높겠죠. 교과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쓰는 전형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신청서에 이렇게 한양대를 쓰겠다. 근데 이제 뭐 내신이 3, 4등급 대인 일반고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한양대를 쓰려고 하니 물어보면 한양대 보니까 2점대 후반도 붙었던데 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2점대 후반 3.01을 찍은 거는 일반고 애들이 다닥다닥 붙어갖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들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들 때문에 이렇게 평균이 낮아지는 거지 일반고 애들을 훨씬 더 많이 뽑는데 걔들 내신 낮은 애들이 이렇게 다 붙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주의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한양대보다는 좀 더 내신 등급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사고 특목고에 붙는 비율이 경희대보다는 좀 더 한양대가 높은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거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자, 학생부 교과라든지 학생부 종합을 가지고 내가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수시에 있는 기회가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인데 보통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요 대학들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선발 방식은 이렇게 연세대처럼 깔끔하게 교과라든지 이런 거 반영하지 않고 논술만 뽑는 이런 대학이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도 미적용입니다. 자,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수능 최저 기준 미적용인데 우리 애 새끼 공부하는 꼬라지 보니까 쟤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야 연대 보내면 좋지, 나도 좋지. 야 미적용이니까 써봐라.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연대가 수능 최저 기준을 미적용하는 이유는 과학고나 이런 애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들은
교과 커리큘럼이 수능이 아니에요. 수능 공부하는 학교 애들이 아니라고요. 수능 최저 기준을 미적용한다 그래서 그러면 논술이라도 왕창 잘 쓰면 논술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면 상관없어. 근데 학교에서 애초부터 미적용할 때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렇게 미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 연대 논술 문제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문계나 뭐 자연계나 논술 문제를 보면 웬만큼 한 달 정도 공부해가지고는 기본 실력이 개념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어도 자료 해석이나 읽기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대 논술은 한 달 안에 안 돼요. 제가 해보면 애들 지원시켜 보면. 그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미리미리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에 지원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논술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 뭐 그다음에 뭐 읽기 능력이 국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면 이런 데를 쓰는 건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것만 보고 쓰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한 작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논술은 모집 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상위권 대학은. 왜냐하면 수시에서 일부 인원들을 떼다가 정시로 다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정시 선발 규모가 이제 4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수시의 일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모집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이제 모집 인원이거든요. 각 학년도에 대한 제가 이거 정리해 봤는데 경쟁률이 최근 3개년도치를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교과나 종합을 통해서 이 대학에 지원하기 힘든 학생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가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논술을 아무리 답안을 잘 써도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인데 미충족했다 그러면 바로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데 논술 100으로 뽑고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 주요 대학의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쭉 정리해 봤는데 보통은 지금 3개 영역이나 2개 영역 정도 반영하고요. 이제 특이하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4개 영역인데 각각 탐구는 이제 2과목을 아예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탐구 2과목 포함해서 5개 과목 중에서 3개 영역, 3개 과목 등급합 5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하나에 탐구 2과목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게 바뀐 거죠. 그리고 미적용인 대학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미적용인 대학 같은 경우는 실질 경쟁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실질 경쟁률은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 같은 경우는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중대하고 동국대 거를 제가 이제 갖다 놨는데 지금 보시면 요건 이제 중대에서 이런 식으로 단과대학별로 계열별로 발표를 했는데 자, 의 약학계열 같은 경우는 최초 경쟁률이 169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14.3대 1로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수능 공부를 해가지고 충족하면. 근데 수능 최저 기준이 미적용인 대학이면 웬만하면 다 보러 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경쟁률이 만약에 수능 최저 기준 미적용이다 그러면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미리미리 공부해서 수능 최저 기준 적용되는 대학에 지원해서 좀 합격 가능성을 높여보자라는 거고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게 최초 명목 경쟁률이죠. 원서 접수했을 때 경쟁률.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러 온 학생들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 명목 경쟁률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 저기에 허수 지원자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 자, 주요 대학은 지금 선발 비중을 점진적으로 몇 년 전부터 늘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40% 이상 주요 서울 소재 대학들은 이제 뽑고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교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대랑 이제 내년에 고려대가 요 고려대는 원래 일반 전형 수능 100으로 뽑는 전형이 있었는데 내년에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80에 교과 20%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 수시에서만 뽑던 지역균형 전형을 이제 정시에서도 뽑죠. 마찬가지로 지역균형 전형인데 추천 인원은 2명입니다. 그래서 수시에 지균이 있던 거를 자리를 옮겨서 정시로 바꾼 게 아니라 수시는 그대로 지균을 있어요. 원래 있는데 정시에 새로 더 추가한 거예요. 지균이라는 전형을. 그래서 수능 60에 교과 성적 40을 반영하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80에 교과 20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요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 2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대학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발 규모가 40% 이상 되더라라는 점. 그래서 미리미리 열심히 내신 공부하시는 건 당연히 맞는데 너무 애가 내신 시험에 적응을 못하거나 무언가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근데 애 자신감이 너무 잃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살짝 수능 쪽으로 방향을 트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소재대학은 이런 식으로 선발 규모를 늘려왔거든요. 게다가 수시에 못 뽑아서 정시로 이월시키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정시 선발 규모는 더 늘어난다 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정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뽑아요.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이 영역별 반영 비율은 해마다 동일한 대학도 있지만 매년 또 바뀌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흐름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 수학이 40% 이상에 해당되는, 즉 수학의 비중이 큰 대학들은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보통 이제 상경 계열을 중심으로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일반적으로 높고요. 자연 계열은 수학이랑 이제 과학 탐구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시까지 만약에 미리 염두에 두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반영 비율의 어떤 이런 차이를 지금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어디에 좀 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 어디에 어떤 과목에 좀 더 지금부터 비중을 두고 공부를 먼저 시킬까, 이런 것도 나름 작전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결을 보시면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 보통 100분위가 이렇습니다. 그럼 왜 100분위를 갖다 넣어놨나요? 표준 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는 여기에 넣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표준 점수라는 게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어려운 시험을 얘가 얼마만큼 잘 봤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해마다 수능 문제 난이도는 달라지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수학 다 맞으면 작년에는 147점인가 근데 올해는 지금 145점으로 2점 빠졌어요. 국어도 작년에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국어 다 맞으면 표점이 최고점이 149점이었는데 올해는 쉽게 나와서 134점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여기 어떻게 집어넣어요 여기다, 그죠? 해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100분위는 반대로 100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 뒤로 몇 명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지. 내 뒤로 내 밑으로 몇 명 깔려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100분위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자제분들의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시면 100분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100분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쟤는 정시에 저 정도 대학은 갈 수 있겠구나, 지원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시면서 그럼 수시를 어디까지 지원시킬 건가, 수시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에 더 비중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정시를 줄이고 수시로 더 비중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작전을 짜실 때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자연계입니다. 그랬을 때 마무리를 하자면, 자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아직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현재 2학년 학생들도 조금 있어요. 충분히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2가지로 요약하자면 강점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점을. 그래서 본인한테 유리한 전형이 뭔지를 일단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세는 종합이니까 나도 종합, 이게 아니라 실제 종합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내 학년별 학기별 성적 추이는 강점으로 삼을 만한지, 내 비교과 활동은 무언가 진정성을 느낄 정도로 차별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유리한 전형인지 아닌지, 어떤 게 유리한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학과, 나중에 하고 싶은 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어떤 분야, 세부 분야와 관련돼서 심화 탐구 활동 계획을 꼭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왜 써놨냐? 보통 제가 상담하다 보면 생기부를 보면 죄다 색깔만 맞춰놨어요. 색깔만.
예를 들면 문과 애들 중에 심리학과를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지금 살짝 주춤해졌는데 인기가. 심리학과 쓰는 애들은 대부분 활동 내용 보면 다 또래 상담반이에요. 또래 상담반. 그래서 막 우울해하는 애들 있죠. 얘랑 싸우면 얘가 가서 상담해주고 막 이런 거 써놨어 생기부에. 근데 심리학과에서는 그런 거 다루는 학문이 아니거든. 이거 학문이 학문. 그러면 생기부 읽어보면 죄다 그런 내용이에요. 되게 뭔가 진지한 느낌보다 본인은 진지했지. 근데 실제 학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진지해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심리학과에서 도대체 뭘 배우는지를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생기부를 읽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 그리고 보통 뭐 나중에 소프트웨어 학과 간다, 컴퓨터공학과 간다. 그럼 애들 다 코딩이에요. 코딩. 다 그런 거야. 그러면 그런 애들만 다 지원하는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굴 뽑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학교의 동아리라든지 수업 시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드는 애들을 대학에서 뽑겠죠. 당연히. 그래야 그런 애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갖춰져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 대학에서 뽑았을 때 교수님 설명을 좀 더 잘 따라올 거라고 판단을 할 테니까요. 왜? 애를 궁금한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앞에다 앉혀놓고 지금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쓰여져 있는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화 탐구활동 계획을 좀 아직 저학년인 경우는 미리미리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을 이거와 연결지어서 수업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칠판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좀 더 내 관심 분야랑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 친구가 발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자꾸 접목시켜 보면서 새로운 것들,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들,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 교과목 선생님으로 하여금 내 세특에 기재될 수 있도록 어필을 하셔야 돼요. 어필을. 그리고 두 번째 이번 겨울방학이 특히 중요하다. 왜? 여름방학보다 일단 기간도 길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특히 예비 고3 학생들, 현재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입시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겨울방학을 잘 활용해서 바짝 공부 땡기면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뜻에서 제가 이걸 적어놨어요. 개념 공부를 보다 확실히 하자. 개념 공부. 도대체 이거 왜 배워야 되냐? 함수의 극한은 왜 배워야 되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어디다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냐? 이런 거. 문제 풀려고만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원리를 좀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론 공부만 끝나면 안 되죠. 실제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본인의 이해 능력이라든지 응용 능력 이런 능력들, 활용 능력들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문제집만 풀어가지고는 절대로 내공이 향상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다양한 유형을 접하면서 문제 자체에 그냥 빠져들어야 돼요. 이건 내가 공부한 내용 중에 무슨 힌트를 가지고 뽑아내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빨리 풀라고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좀 문제 하나를 풀 때라도 좀 더 진지하게 풀어버릇하면은 이게 분명히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